서울의 밤하늘 아래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진 도시의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닿지 않는 낡은 옥탑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신서연에게 그저 고요한 배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낡은 책상에 앉아 희미한 스탠드 불빛에 의지한 채 남동생 서진의 달아빠진 교과서, 표지를 정성스럽게 수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익숙했으며 가난 속에서도 결코 품위를 잃지 않는 그녀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18살의 서진은 그런 누나의 등 뒤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지 10년 서연은 어린 동생에게 엄마이자 아빠 그리고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접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동생을 키웠다. 낮에는 동대문 시장의 작은 원단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디자인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어 살았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녀의 책상 한쪽에는 아주 낡고 작은 나무 새 조각상이 놓여 있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해온 과거의 파편이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 오는 날의 눅눅한 공기와 흙냄새, 그리고 슬픈 눈을 가진 한 소년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첫사랑 준. 이름조차 온전하지 않은 기억 속의 소년이었다. 10년 전 어느 여름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버스 정류장에서였다.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듯 처량하게 비를 맞고 있던 17살의 서연에게 한 소년이 말없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다. 소년의 이름은 준이라고 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항상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서로를 본능적으로 알아보았고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녀는 그 나무새 조각상만을 남긴 채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후로 서연의 삶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동생을 돌보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하루하루가 계속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의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디자인 샘플을 배달하기 위해 찾은 최고급 호텔 로비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수많은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호텔을 빠져나오던 한 남자. 10년의 세월이 흘러 훨씬 더 성숙하고 강인해졌지만 그 슬픈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인 바로 준이었다. 그 역시 인파 속에서 그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남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외로운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권희준이었고 해외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수년간 그녀를 찾아 헤맸다고 했다. 가족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의 설명은 모호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했다. 권희준의 등장은 신서연의 팍팍했던 삶에 내려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마치 마법사처럼 그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서진의 대학 등록금을 해결해 주었고 그녀가 편안하게 디자인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작은 작업실까지 마련해 주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의 엄청난 부와 배경의 위화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 했지만 자신과 동생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배려와 변함없는 따뜻함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첫사랑의 감정이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달빛이 쏟아지는 한강 위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더 이상 그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평생 그녀와 서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어둠 속을 헤매던 그녀에게 찾아온 너무나도 달콤하고 눈부신 꿈이었다. 그녀는 이 꿈이 영원히 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의 결혼식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예식에는 소수의 하객만이 초대되었지만 그 화려함과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남동생 서진은 늠름한 모습으로 누나의 손을 이준에게 넘겨주며 진심으로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불협화음이 존재했다. 서연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하객들은 모두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이준을 대할 때 존경심을 넘어선 마치 절대적인 군주를 향한 것과 같은 복종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결혼식장의 경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삼엄했다. 눈빛이 차가운 남자들이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하객들의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감시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한 사진기자가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다가 실수로 이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있었다. 그 순간 이준의 얼굴에서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고 그 짧은 찰나에 뿜어져 나온 살기 어린 기운에 사진기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곧바로 경호원들이 나타나 사진기자를 조용하지만 위압적으로 끌고 나갔다.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순간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권희준에게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했다. 지금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녀는 이 행복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제단 위에서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이준과 부부의 연을 맺는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 동화 같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어쩌면 아름다운 성이 아닌 화려하게 치장된 거대한 미지의 성으로 발을 들여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신혼의 단꿈은 짧았다. 동화 같은 결혼식이 끝나고 신서연의 삶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 있는 듯한 기묘한 일상으로 접어들었다. 권희준의 저택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하나를 통째로 차지한 거대한 요새와 같았다.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희귀한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고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다. 그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부와 호사를 누렸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은 낡은 옥탑방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시렸다. 이준은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그는 늘 바빴고 그의 일정은 언제나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잦은 해외 출장은 물론 서울에 있을 때조차 그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야 들어왔다. 그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대신 설명하기 힘든 차가운 밤 공기와 희미한 화약 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취가 났다. 그녀가 그의 셔츠 소매나 손등에서 작은 상처들을 발견하고 걱정스럽게 물을 때마다 그는 그저 사소한 사고였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길 뿐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마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결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녀의 질문에는 항상 정해진 답변만을 기계적으로 내놓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녀와 세상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인 동생 서진마저 이준의 후원으로 해외 유학을 떠나자 그녀는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황금 세장 속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다. 불안감은 점점 더 뚜렷한 형태로 그녀를 옥죄어 왔다. 그녀는 이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알아볼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기밀 문서들이나 그의 옷장에서 나온 방탄조끼 같은 물건들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특히 그의 오른팔이자 비서실장인 백 실장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가장 큰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언제나 감정 없는 얼굴로 이준의 곁을 지켰고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가 심야의 저택을 찾아와 이준과 밀담을 나누는 날이면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모든 의심의 정점에는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금지된 서재가 있었다. 이준은 결혼 첫날 그녀에게 다른 모든 공간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지만 오직 그 서재만큼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그곳이 매우 민감한 국제 무역 관련 기밀을 다루는 개인적인 업무 공간이며 절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서연은 그의 유일한 부탁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는 그 문 뒤에 남편의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밤, 이준은 또다시 3일 일정에 급한 홍콩 출장을 떠났다. 저택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불안한 행복을 견딜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와 금지된 서재가 있는 복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서재의 문은 최첨단 디지털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전 이준이 무심코 번호를 누르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았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가 기억하는 숫자를 누르자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둡고 고요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서재의 모습이 아니었다. 방 안은 책 대신 최첨단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수십 개의 모니터로 이루어진 거대한 비디오 월이었고 거기에는 전 세계의 지도와 실시간 금융 데이터, 그리고 알 수 없는 장소들을 비추는 CCTV 화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짙은 시가 향과 가죽 냄새, 그리고 차가운 금속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사업가의 서재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심장부를 통제하는 비밀 사령부와 같았다. 그녀가 충격 속에서 방 안을 둘러보는 순간 갑자기 벽면의 중앙 모니터가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낯선 장소의 어두운 지하실 같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화면 중앙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 권희준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다정한 준이 아니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운 눈빛으로 맞은편에 묶여있는 피투성이의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온기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포식자의 얼굴, 바로 결혼식 날 스쳐 지나갔던 그 섬뜩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화면 속에서 이준의 나직하고 얼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지막 기회다. 조직의 자금을 빼돌린 놈이 누구지? 피투성이의 남자는 공포에 질려 흐느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애원했다. 이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거짓말. 배신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화면 밖에 누군가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다음 순간 탕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고 남자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다. 화면은 소리 없이 검게 변했다. 신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고 귀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이명이 울렸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동화는 끝났다. 그녀의 다정한 첫사랑, 성공한 사업가인 남편은 모두 거짓된 환상이었다. 그녀가 사랑하고 결혼한 남자는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거대한 어둠의 제왕, 바로 악마 그 자체였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꿈은 이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 되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신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런 소리도 빛도 없는 검은 화면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보았던 끔찍한 광경과 날카로운 총성이 무한히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처럼 느껴졌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만 그것이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지독한 배신감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소리 없이 조각나고 있었다. 그때 저택 현관 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권희준, 그가 돌아온 것이었다. 홍콩 출장은 3일 일정이라고 했지만 그는 어째서인지 하루 만에 돌아왔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이 끔찍한 비밀의 방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 닿기 직전 문이 먼저 열렸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행 가방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권희준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이준의 시선은 서연의 겁에 질린 얼굴과 그녀의 등 뒤에 있는 열린 서재문, 그리고 아직 전원이 꺼지지 않은 거대한 모니터를 차례로 훑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놀라움도 당황스러움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침묵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가 알던 다정한 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지독하게 낯설고 위험한 남자 카이저가 서 있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마치 맹수와 마주친 초식동물처럼 그녀의 온몸이 생존 본능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준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등 뒤로 서재 문을 닫았다. 철컥하는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는 마치 그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이제 이 밀실 안에서 그녀는 그와 단둘이 남겨졌다. 그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메마른 소리였다. 봤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더 이상의 변명이나 거짓말은 무의미하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간신히 용기를 내어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당신 누구야? 방금 그거 뭐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사람이 죽었어. 당신이 죽이라고 했어. 권희준은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혹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이름은 권희준. 하지만 세상은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카이저 케이제. 그는 자신이 세계 최대의 지하 연합 조직인 흑월의 해외바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밝혔다. 마치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소개하듯 그의 어조에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자부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지만 신은 마피아 조직의 표적이 되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어린 이주는 눈앞에서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복수를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더 끔찍한 괴물이 되어야 했다. 그는 피와 배신이 난무하는 지하 세계의 밑바닥에서부터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막대한 부와 권력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왜 이 모든 것을 숨겨야만 했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유일한 빛이었고 그의 지옥 같은 삶 속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세계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만큼은 이 모든 진실을 모른 채 자신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사랑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서연은 그의 비극적인 과거를 들으며 혼란에 빠졌다. 그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것이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소리쳤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거야. 당신의 복수를 위해서, 당신의 왕국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도 되는 거냐고. 그녀의 외침은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녀의 도덕적 가치관이 담긴 절규였다. 이주는 그녀의 절규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힘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아, 내 세계는 그런 곳이야. 내가 약해지는 순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 내가 지금껏 지켜온 모든 것, 그리고 당신과 서진이까지도. 그의 목소리에는 설득이 아닌 냉혹한 현실에 대한 통보가 담겨 있었다. 내가 괴물이 되지 않으면 더 끔찍한 괴물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뿐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그의 품 안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 앞에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된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곁에 남는 것은 그의 범죄를 묵인하고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그녀에게는 어떤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카이저라는 이름의 악마가 만들어 놓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화려한 지옥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저택은 차가운 전쟁터가 되었다. 신서연과 권희주는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서연은 그를 피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이나 작업실에 틀어박혀 지냈고 식사 시간에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 그가 다가올 때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가 보여주는 모든 친절은 이제 소름 끼치는 가식으로 느껴졌고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서는 언제나 피비린내 나는 악마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발목에는 카이저의 여자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이준 역시 그런 그녀의 상태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그녀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택의 경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삼엄해졌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방식대로 그녀를 더욱 단단한 새장 속에 가두고 있었다. 카이저가 평범한 민간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문은
지하 세계의 암암리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조직들이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주시했지만 감히 누구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못했다. 카이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탐욕의 미소를 짓는 자가 있었다. 유럽을 거점으로 신흥 세력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는 러시아 마피아 레드 스콜피온의 보스 바이퍼 브이퍼였다. 바이퍼는 잔인하고 교활하며 야망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그는 오랫동안 흑월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지하 세계의 새로운 황제가 될 날을 꿈꿔왔다. 하지만 철옹성 같던 카이저에게는 그 어떤 약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카이저의 결혼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신서연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오직 어린 남동생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여자. 바이퍼는 확신했다. 이것이야말로 신의 갑옷을 꿰뚫을 수 있는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라고. 며칠 후 서연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동생 서진과 영상 통화를 하는 시간이었다. 화면 속 서진은 밝고 건강해 보였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동생의 밝은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끔찍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통화 내내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다. 이 모든 평화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차마 동생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통화가 끝나고 그녀가 잠시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백 실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태블릿 PC 하나를 내밀었다. 영문을 모르는 채 화면을 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화면에 비친 것은 방금 전까지 그녀와 통화하던 동생 서진의 모습이었다. 누군가 멀리서 망원 렌즈로 촬영한 듯한 실시간 영상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멎게 만든 것은 서진의 가슴 위를 불안하게 오가는 작은 붉은 점이었다. 저격용 소총의 레이저 포인터. 명백한 살해 위협이었다. 서연의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거의 동시에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내 남편에게 전해. 동남아시아 항로권을 넘기지 않으면 내 동생의 심장은 12시간 안에 터지게 될 거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바이퍼였다. 그는 이준이 아닌 서연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녀의 정신을 먼저 파괴하고 이준을 압박하려는 비열한 심리전을 걸어온 것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공포가 순식간에 다른 감정으로 변했다. 그것은 바로 분노였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유일한 가족 서진을 건드린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어미 늑대처럼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이준의 금지된 서재로 향했다. 서재 안은 전쟁을 방불케 했다. 이준은 바이퍼의 메시지를 보고받고 극도로 분노한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경로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당장 미국에 있는 흑월회의 모든 전투 병력을 동원하여 바이퍼의 조직을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전면전을 준비했다. 이성을 잃은 분노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바이퍼는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었다. 바로 그때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연이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와 작전 회의 테이블 중앙에 섰다. 그리고는 분노로 가득 찬 이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방식대로는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이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지? 당신의 그 폭력적인 방식이 내 동생을 위험에 빠뜨린 거야. 또다시 피를 부르는 전쟁을 벌이면 바이퍼는 내 동생을 가장 먼저 죽일 거라고. 이건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망설임 없이 이준의 부하들이 계획한 공격 루트를 전부 지워버렸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이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당신이 말했지. 이곳이 당신의 세계라고. 이제 이곳은 내 세계이기도 해. 내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뒤에 숨겨놓고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거야. 당신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그녀의 선언에 카이저의 철권 통치에 익숙해져 있던 흑월회의 간부들은 물론 권희준 자신도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약하기만 했던 왕비가 이제 스스로 전장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권희준의 서재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흑월회의 최고 간부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감히 카이저의 면전에서 그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작전 지도까지 훼손한 여인. 그들의 눈에는 신서연이 그저 철없는 두려움에 이성을 잃고 미친 짓을 벌이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카이저의 절대적인 충복인 백 실장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적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여자가 조직의 모든 것을 망치기 전에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그의 모든 세포가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권희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분노하는 대신 아주 흥미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맹렬한 의지와 상황을 자신의 손으로 통제하겠다는 강인한 결단력이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10년 전 낡은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보았던 가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다른 종류의 흥분으로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좋아. 당신의 방식이란 게 뭔지 어디 한번 들어보지.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들어갔다. 그녀는 백 실장을 포함한 간부들에게 바이퍼와 그의 조직 레드 스콜피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했다. 조직의 역사, 주요 인물들의 신상과 심리 프로필 자금 흐름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작전 기록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백 실장은 내키지 않았지만 카이저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마지못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서재는 순식간에 전쟁 상황실에서 거대한 정보 분석실로 변모했다. 서연의 접근 방식은 흑월회 그 누구와도 달랐다. 무력과 자금력으로 상대를 분석하던 그들과 달리 그녀는 디자이너로서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예술가적인 직관으로 정보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숫자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패턴으로 읽어냈다. 그녀는 바이퍼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그의 표정과 옷차림,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의 제스처까지 분석하며 그의 심리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범죄 조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으로 가득 찬 하나의 디자인을 해체하는 과정과 같았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산더미 같은 자료 속에서 침묵을 지킨 채 자신만의 싸움을 벌였다. 이주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부하들은 저 여자가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렸지만
이준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닥을 찾아내려는 듯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 안에는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잠재력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마침내 서연은 자료 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벽에 붙어있던 바이퍼의 사진 앞으로 걸어가 그의 웃고 있는 얼굴 위에 붉은 펜으로 커다란 X자를 그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모두를 향해 선언했다. 찾았어요. 바이퍼의 약점. 그녀는 바이퍼의 과거 행적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는 언제나 동맹을 맺어 상대를 공격한 뒤 승리가 확실해지면 가장 먼저 동맹의 뒤통수를 쳐서 모든 공과 이익을 독차지해왔다. 그의 조직은 충성심이 아닌 오직 공포와 개인의 탐욕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여러분은 바이퍼라는 인물 자체를 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진짜 적은 바이퍼가 아니라 그의 끝없는 오만함과 탐욕이에요. 그녀는 현재 바이퍼가 미국 내 마약 밀매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손을 잡은 남미의 델솔 카르텔에 주목했다. 카르텔의 보스는 자존심이 강하고 배신을 무엇보다 혐오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바이퍼는 이번 일이 끝나면 분명히 델솔 카르텔을 배신할 거예요. 우리가 공격해야 할 것은 바이퍼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그와 카르텔 사이의 신뢰예요. 그녀의 분석에 대해 백 실장은 코웃음을 쳤다. 겨우 그런 심리 분석으로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저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동맹을 이간질하는 동안 아가씨의 동생은 죽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압도적인 힘으로 저들의 본거지를 공격해 인지를 구출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주장에는 대부분의 간부들이 동조했다. 그것이 바로 흑월회가 수십 년간 지하 세계를 지배해 온 방식이었다. 힘에는 힘으로 피에는 피로 맞서는 것.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모든 시선이 최종 결정권자인 권희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백 실장의 말은 조직의 오랜 원칙이었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제시한 계획의 이면에 숨겨진 상대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지성과 대담함에 매료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다.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본 자만이 세울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전략이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백 실장, 자네가 틀렸어. 그의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지금부터 이 작전의 모든 지휘권은 내 아내 신서연에게 위임한다. 그녀의 명령은 곧 나의 명령이다. 토를 다는 자는 누구든 조직의 반역자로 간주하겠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이었다. 백 실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충격과 불만에 휩싸였지만 감히 카이저의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었다. 이주는 그런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본 뒤 다시 시선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야 할 연약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왕국을 함께 이끌어갈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는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방 안의 모두에게 들릴 만큼 힘주어 물었다. 그래서 나의 여왕님, 당신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지? 신서연은 권희준의 절대적인 신임과 작전의 지휘권을 부여받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자만심 대신 강철 같은 결의와 무거운 책임감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동생의 목숨과 사랑하는 남자의 왕국,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이 모두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방금 전까지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던 백 실장과 간부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여왕으로서의 첫 번째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미국 지부의 모든 공격 준비를 중단시키세요. 그녀의 첫 마디에 간부들은 술렁였다. 하지만 권희준의 싸늘한 시선에 인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바이퍼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배신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특히 현재 그와 동맹을 맺고 있는 조직들을 상대로 했던 것들로요. 소문이 아닌 녹취 파일이나 계좌 거래 내역 같은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흑월회 내부에 가짜 정보를 흘려주세요. 카이저가 이성을 잃고 분노에 차서 제 동생을 구하기 위해 무모한 정면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정보를요. 그녀는 작전 지도 위 바이퍼가 미끼로 던져놓은 동생의 감금 장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이퍼는 지금쯤 우리 내부의 첩자를 통해 모든 움직임을 보고받고 있을 겁니다.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해서 그가 원하는 그림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 위험한 역정보 작전의 책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가장 불신했던 백 실장이었다. 백 실장은 카이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카이저는 그저 고갯짓으로 명령을 수행하라는 뜻을 전했다. 그는 군인이었다. 명령이 내려진 이상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접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었다. 흑월해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는 이제 카이저가 아닌 그의 아내 신서연의 두뇌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그 모든 과정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지하 세계에 그 어떤 전략가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천재성을 보고 있었다. 한편 바이퍼는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첩자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정보들은 모두 그의 예상대로였다. 얼음처럼 차갑던 카이저가 여자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고 미친 개처럼 날뛰기 시작했다는 보고였다. 그는 흑월회의 주력 부대가 인질이 잡혀있는 자신의 함정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으며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사랑이라는 하찮은 감정이 결국 무적의 제왕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비웃으며 값비싼 와인을 홀짝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로 했다. 그는 동맹 관계인 델 솔 카르텔의 보스에게 연락하여 이번 카이저 제거 작전에 전면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흑월회를 무너뜨린 뒤 얻게 될 막대한 이익의 절반을 떼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그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거짓말이었다. 그의 계획은 델솔 카르텔을 총알바디로 내세워 흑월회의 힘을 소진시킨 뒤 마지막에 두 조직을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탐욕에는 끝이 없었다. 바이퍼가 자신의 함정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신서연에 보이지 않는 군대는 어둠 속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흑월회의 정보팀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바이퍼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과거의 다른 조직들을 어떻게 배신하고 몰락시켰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담은 비밀 파일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바이퍼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약속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빼돌린 계좌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어떻게 델솔 카르텔에게 전달하느냐였다. 서연은 흑월회의 이름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은 상대에게 의심만 살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정보팀에게 델솔 카르텔의 보스가 아닌
조직 내에서 야심은 있지만 보스에게 눌려 지내는 2인자에게 익명으로 이 파일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당신의 조직을 걱정하는 친구로부터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조직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약속된 12시간의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시나리오에 따라 권희주는 보란듯이 흑월회의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무모한 공격을 위해 출발했다. 수십 대의 방탄 차량이 위압적인 행렬을 이루며 바이퍼가 설치해 놓은 함정으로 향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바이퍼의 감시망에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바이퍼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 사자가 자신의 올가미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바로 그 시각 델솔 카르텔의 2인자는 익명으로 전달받은 비밀 파일을 보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보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거의 동시에 그의 부하들로부터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바이퍼가 합동작전을 위해 배치한 그의 직속 부대원들의 위치가 흑월회를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배후를 공격할 수 있는 절묘한 곳이라는 보고였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확신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바이퍼가 자신들을 총알바디로 쓰고 버릴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권희준의 차량 행렬이 바이퍼가 설정해 놓은 킬존 안으로 진입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바이퍼는 통신을 통해 모든 부대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쏴라, 모조리 죽여버려. 그의 명령이 떨어지고 사방에 매복해 있던 그의 부하들이 무기를 꺼내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총구가 향한 곳은 권희준의 차량이 아니었다. 바로 옆에서 함께 매복하고 있던 솔 카르텔의 조직원들이 먼저 그들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한 것이었다. 바이퍼의 완벽했던 함정은 이제 그 자신을 겨누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바이퍼가 내린 공격 명령은 곧 그 자신의 제국을 향한 붕괴의 신호탄이 되었다. 델솔 카르텔의 총구는 일제히 그들의 동맹이었던 레드 스콜피온을 향해 불을 뿜었다. 완벽한 매복 지점에서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은 바이퍼의 부하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통신망은 순식간에 비명과 욕설 그리고 절망적인 보고로 뒤엉켰다. 한순간의 전장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안전한 지휘 통제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바이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는 즉시 델솔 카르텔의 보스에게 직통 회선을 연결하여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내 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감히 날 배신의 수화기 너머에서는 조롱이 가득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배신자에게는 죽음뿐이다, 바이퍼. 이건 네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나. 통신은 그대로 끊겼다. 바이퍼는 그제야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누가 이런 엄청난 판을 짰는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다.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이 내부의 배신자들에게 쏠려 있는 동안 그들의 진짜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이저의 미끼 차량 행렬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최정예 부대가 아닌 중무장한 무인 드론들이었다. 신서연의 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인명 피해를 위해 준비된 기만 작전이었다. 뭔데? 드론들은 공중으로 솟아올라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는 바이퍼의 부대와 카르텔 조직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연막탄과 최루탄을 쏟아부으며 전장을 더욱 큰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바로 그때 진짜 공격이 시작되었다. 권희준과 흑월회의 진짜 주력 부대는 처음부터 그 차량 행렬에 없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전장의 반대편으로 은밀하게 우회하여 바이퍼의 지휘 통제실을 향해 번개 같은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적의 시선이 모두 함정에 쏠려 있는 동안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서연이 세운 대담한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바이퍼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다. 지휘 통제실의 방어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대부분의 병력이 매복 작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 권희준과 그의 부하들은 소음기를 단총으로 외부 경비들을 순식간에 정리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잘 짜인 군사 작전과도 같았다. 특히 선봉에 선 백 실장은 신서연의 전략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두고 이제 그녀의 예지력에 가까운 통찰력에 경외심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는 여왕님의 동생을 구출하고 감히 조직의 안주인을 위협한 놈들에게 뼛속 깊이 후회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하며 무자비하게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쓰러뜨렸다. 권희준은 인질이 감금된 밀실로 곧장 향했다. 문을 폭파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신서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괜찮다는 말과 함께 동생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서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후송하라고 명령했다. 처남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가족애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의 수장 카이저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제 마지막 목표물을 사냥할 시간이었다. 한편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은 바이퍼는 비상 탈출로를 통해 도망치려 했다. 그가 비밀 통로의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카이저도 그의 부하들도 아닌 바로 신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2명의 경호원만을 대동한 채 마치 처음부터 그가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이준이 전투에 나선 동안 그의 절대적인 신뢰 아래 별도의 팀과 함께 움직여 바이퍼의 마지막 퇴로를 예측하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된 바이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이 무적의 카이저가 아닌 이런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계집 하나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를 향해 악을 썼다. 내년이 감히 이따위 짓을 벌여. 그는 그녀를 위협하고 모욕했지만 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카이저의 군대에게 패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에게 패배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총성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상대를 힘으로만 얕보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았죠. 당신은 당신의 동맹들을 장기 말로만 생각했지만 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본 거예요. 당신은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진 겁니다. 그녀의 말은 패배한 장수를 향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심리적 공격이었다. 그녀의 말에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져 내린 바이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뻗기 직전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번개처럼 나타난 백 실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걸어온 권희준이 서 있었다. 이준은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바이퍼를 한 번, 그리고 아무런 상처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의 아내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한한 사랑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자신의 약점이 아닌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이 어두운 왕국을 함께 이끌어갈 유일한 여왕임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는 나직하게 그러나 모두에게 들릴 만큼 분명하게 명령했다. 처리해. 판결의 밤이 지나간 후 지하 세계의 질서는 재편되었다. 바이퍼의 레드 스콜피오는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졌고 배신당했던 델솔 카르텔 역시 수뇌부가 와해되며 흑월해에 흡수되었다. 권희준,
즉 카이저의 이름은 이제 전설을 넘어 신화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한 모든 적들을 제거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그림자 왕국을 완성했다. 하지만 승자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오만함 대신 깊은 성찰과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흑월회의 지휘부에는 미묘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조직의 간부들은 더 이상 신서연을 보스의 여자 혹은 조직의 약점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여왕이었다. 특히 백 실장은 누구보다 먼저 그녀에게 깊은 충성심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낡은 경험과 편견이 하마터면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힘과 폭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를 통해 깨달았다. 그는 이제 카이저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로운 여왕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안전하게 구출된 동생 서진을 만났다. 그녀는 차마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것이라고 동생을 안심시켰다. 이주는 서진에게 새로운 신분과 함께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여 그가 아무런 걱정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는 이제 서연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 서진의 존재는 그가 자신의 어두운 세계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비대 영역이 되었다. 몇 주 후 흑월회의 최고 간부들이 모두 모이는 대평의회가 소집되었다. 전 세계 각지의 지부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 그리고 그 회의 카이저의 곁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신서연이 함께 자리했다. 그녀의 등장은 일부 보수적인 원로 간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감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바이퍼를 무너뜨린 위대한 전략가이자 카이저가 인정한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 자리에서 권위주는 조직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혁명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마약 밀매나 폭력적인 이권 다툼 같은 구시대적인 범죄에서 점차 손을 떼고 글로벌 물류 신생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국가 단위의 정보 브로커리지와 같은 법의 경계에 있는 회색지대 산업으로 조직의 역량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것은 착한 조직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더 지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림자 제국을 통치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당연히 거센 반발이 뒤따랐다. 평생을 폭력과 힘의 논리로 살아온 일부 간부들은 이것이 조직을 나약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던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신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권위나 힘으로 그들을 누르려 하지 않았다. 대신 냉철한 데이터와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존 사업의 위험성과 감소하는 수익률을 그래프로 보여주었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가져올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부와 안정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분석은 완벽했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힘이 아닌 지성으로 조직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 그날 이후 흑월회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총을 들고 싸우던 조직원들은 이제 말끔한 수트를 입고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들과 협상을 벌였다. 물론 조직의 폭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적들은 여전히 무자비하게 제거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최후의 수단이 되었을 뿐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었다. 권위주는 왕좌에 앉아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고, 신서연은 그의 곁에서 그 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얼룩졌던 시간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다져진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만이 남았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저택의 한적한 정원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주는 더 이상 자신을 준과 카이저로 나누지 않았다. 그는 그녀 앞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고, 서연은 그의 모든 모습을 사랑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야수성을 잠재우고 그를 더 나은 리더로 만드는 유일한 존재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두 사람은 동이 트는 새벽녘 저택의 발코니에 서서 멀리 밝아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닌 그들의 왕국에 찾아온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권희주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구했어. 적들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던 내 안의 어둠으로부터. 서연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댄 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나에게 강해져야 할 이유를,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세상을 준 거예요. 그는 여전히 지하 세계의 왕이었고 그녀는 그의 여왕이었다. 그들의 왕국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존재했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절대적인 어둠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로 인해 그곳에도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어떤 미래가 닥쳐오든 함께 맞설 준비가 된 진정한 동반자로서